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봤냐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실패해왔던 것들이 더 크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배웠던 것 같아요. 일단 1997년도 7월 달에 이제 빨간마우라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죠. 이제 알려지게 됐던 배경에는 MBC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굉장히 놀라운 형태의 비디오가 돌고 있다더라. 저희가 공조해서 단속을 하는 방식을 방송 카메라 들어간 상태에서 들이닥쳐서 그렇게 검거를 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 검거하는 장면에 그 피해 여성이 나와요. 가해 피해된 개념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빨간마우라법이라고 하는 발명으로 불렸죠. 10대들이 음란물을 못 보게 하는 법이에요. 10대들이 착취당하는 걸 막아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착취당하는 걸 막는 식의 조치는 법안에 없었고 10대들한테 너무 음란하게 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법이었던 셈이었던 거죠. 훈계하고 교정하는. 그러니까 성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이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지 이것이 어떤 식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폭력이라고 이해하는지 무엇이 음란의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개념적인 구분어가 전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착취물이라던가 성폭력물이라는 어떤 인식보다는 10대들의 충격적이고 일탈적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놀랐다. 그러니까 자유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정도의 수준밖에 논의가 안 됐었고 이걸 돌려보는데 사회가 약간 미쳐 돌아갔던 몇 년간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유포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그 검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영화 동아리 학생들이 대동제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중간에 그 화면에 이 빨간마우라 비디오를 송출해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3만 원짜리 불법 영상 비디오 중에서 가장 탑급의 인기를 끌고 있었고 소문만 돌고 있다가 오히려 단속이 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사람들이 본 거죠. 남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남학생들끼리 돌려봤던 것의 수준에서 용산에 가면 세운상가 앞에서 팔 수 있는 데까지로 가게 되기까지 어른들이 시장이 이 수요를 폭발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성들이 돈을 지불했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덜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돈 주고 산 거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돈이 개입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래의 문제이지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 부재의 문제가 소란의 밀파로 다 연결됩니다. 네. 사실 저는 정말 양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빨간마우라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알 수 없는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 교수가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빨간마우라 주인공이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한테 어떤 성적 판타지로 이것이 계속 기능했는가 라고 하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인터넷의 폭발이라고 하는 것에 이 포르노그래피의 등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그 전설입니다. 99년도에 유명한 연예인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 비디오 사건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위 황색 잡지라고 알려진 여러 스포츠 신문, 잡지들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거든요. 관심들이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십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다른 비디오가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그 주변의 어떤 그 욕망들을 자극해서 그 메인의 이슈와 함께 이제 상품화하려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영상에 등장한 남성이 연예인이 됐죠. 그러니까 일종의 남성은 영웅이 되고 이제 여성은 시야에서 사라져야 하는 무리를 빚은 이제 여성 연예인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굴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들이 어떤 미래의 삶들을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죠. 소라넷에서는 이제 소위 국산 야동이라는 말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자신의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인들의 어떤 영상들을 그곳에 직접적으로 업로드하면서 한국 여자가 등장하는 국산 야동을 감상하는 한국 남성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낸 최초의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용 위기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대출을 해야 되는 필요에 놓인 은행들이 한마디로 룸사롱 차리면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대출 상품들을 내놓은 것이고, 이때 굉장히 주요하게 등장한 게 후기 사이트예요. 이 후기 사이트가 소라넷에서도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업소에 다녀와가지고 후기를 새롭게 남기는 거예요. 저 여자 어때? 저 여자 어때라고 해서 남자들한테 좋아요를 받고 그냥 박사라든지 장군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름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후기를 잘 쓰는 사람들이. 실력 좋은 사람들이 화로처럼 펄떡이는 여자들 막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런데 마치 이런 후기 게시판은 정복들을 만들어낸 것 같은 서사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신상들을 일종의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욕이 아니라 메일 본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는 2000년대에 소라넷 이후에 이제 활성화된 후기 사이트와 함께 이런 대형화된 성산업들이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성장했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라넷 안에서 범죄화될 수 있는 수준의 흠착취적인 어떤 형상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게 됐던 거죠. 소라넷은 되게 철저하게 아동물 금지였어요. 성인들이 사유하는 문화이고 이것을 정부가 개입하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야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도덕성을 구축했죠. 그래서 소라넷에 있었던 여성들이 스와핑을 강요당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겪어도 성인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문제가 이제 연결되지 않았다면, 제가 알기로는 소라넷이 하루에 2번씩 도메인을 바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사실은 수사기관은 해외에 있으니까 못해라고 하는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던 겁니다. 저는 그 수사기관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법 촬영물을 계속 유지시켰던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해외 서버가 있으면 잡히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 이후에 범죄자들이 소라넷에서 학습한 거죠. 사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학습을 한 거죠. 별거 아닌데? 손정우 씨 같은 경우는 1년 3개월을 받았고, 게다가 심지어 이 재판이 있는 과정에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가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가 양형의 근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미투 운동에서 등장했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악선으로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소위 지도자층의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특권으로 활용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성을 착취하고 폭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했던 게 또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역에 연루되어 있는 보통의 남성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처벌받고 있는 것은 또 특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건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환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봤냐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실패해왔던 것들이 더 크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배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지금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핵심 관련자들을 잡았고 관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회에 전달된 건 되게 중요한 한 발걸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들이 제대로 처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면 사실은 또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돼도 그냥 넘어갔어 이렇게 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N번방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성 관련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마냥 새롭다고만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안에서 실천되고 있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어떤 폭력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간단한 사실인 것이죠. 이들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합들이 새로울 뿐이지 매번 새롭다고 할수록 이 남성들이 새로운 방식의 어떤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졌다는 어떤 환상이 동시에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단절이라기보다는 어느 시기에 무엇이 해결되지 못해서 이전부터 있어왔던 이런 폭력의 참여자들의 사슬을 끊지 못했고, 플러스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비난, 관심 이런 것들로 귀결되면서 불편한 용기 시위에서도 보았듯이 이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여성이다라는 어떤 동질적인 경험들을 하게 만들어냈죠. 최근에 카메라나 매체들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이제 이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나의 문제로 다가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처한 조건들과 이제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여성들이 처한 상황들이 어떤 부분에서 교차하고 만나는가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한다면 더 어떤 그 의미 있는 좀 움직임으로까지 좀 나아갈 수 있고.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어떤 하나의 방향만 잘못 잡아도 피해자가 된 여성과 자신을 분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이 피해를 입은 다음에도 우리가 희망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협박이 되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게 알려졌다고 해도 세상이 끝나지 않고 내가 좀 겁을 먹어서라든지 조금 호기심에서든지 어떤 식의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세상에서는 저는 다시 여성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상태에서 너의 권리에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 권리를 뺏으면 널 보호할 수 있어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